안녕하세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 마지막 시간으로 호르몬, 뇌 분비계가 되겠습니다. 신경계 다음으로 배우는 게 호르몬이잖아요. 이 둘 다 항상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신경계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그래서 교감신경에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혈당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둘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결국 혈당량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에 의해서 또 혈당량이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신경계하고 호르몬계가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도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를 알아보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샘과 부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비샘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분비샘은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으로 나뉩니다. 분비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세포에서 합성을 한 것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에서 어떤 분비물을 만들어요. 그게 이렇게 분비관을 따라서 밖으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소화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밀레이스다라고 하면은 녹말을 먹으면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분비관을 따라서 나와서 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주던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침샘, 눈물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요,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세포가 여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어떤 물질이 분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비관이 발달하게 돼서 이제 물질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분비샘, 그래서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의 분비관이 없이 직접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분비돼서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기관 특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자의 베타세포라고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 만들면 이 인슐린이 관으로 분비가 돼서 이제 온몸으로 퍼져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근육세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간세포에 어떤 인슐린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 붙게 되면은 거기에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신호가 와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 간에는 다른 종의 체내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 특이성이 없어요. 덕분에 우리는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라고 하면은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다가 사람한테 투여해주면 흡병 환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왜 종 특이성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호르몬 변화의 진화 속도보다, 즉 화학물질의 진화 속도보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면서 분비량이 적으면은 이제 결핍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결핍증에 걸린 그 외소증이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그 생장 호르몬 GH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호르몬을 어릴 때 주사를 하면은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GH가 많아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인증이 되고 말다 비대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역시 이제 어릴 때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키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르몬 성분에 따른 구분을 보면은요, 단백질, 펩타이드계 호르몬이 있고 아미노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연결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아미노산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표적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수용체에 붙어서 이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세포 안으로 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건 지질이거든요. 지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소성 부분보다 이 소수성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질이 더 잘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친소성 물질보다 소수성 물질이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질이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성에 신경하고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감각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었어요. 단세포 생물이었는데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만약에 얘는 이쪽으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라고 하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내 분비샘에서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타고 또 얘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겹치는 물질이 뭐가 있지 않나라고 보면은 에피네프린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르에피네프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르에피네프린하고 그다음에 그냥 에피네프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노르에피네프린, 파란색이 에피네프린, 그래서 둘이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신경 같은 경우는 전달 매치가 당연히 뉴런이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전달 속도는 어디가 빠를까요? 그렇죠. 신경이 더 빠르죠. 호르몬은 더 느립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신경 같은 경우는 어떤 흥분의 전도, 전기적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 화학적, 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로지 화학적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보다는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의 지속성은 그 대신 호르몬이 더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신경 같은 경우는 물질이 나갔다가 다시 똘기 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분비하다 보니까 계속 이 물질이 남아있으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용 범위 어디가 더 넓겠어요? 당연히 호르몬이 넓겠죠. 왜냐면 얘는 온몸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는 신경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죠.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떤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그림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신경계였죠. 그래서 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간뇌에. 그래서 시상 밑에 시상하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었고, 이건 내분비샘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뇌하수체에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부갑상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부신,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잘 다뤘는데 지금은 잘 다루지 않는 생식샘은 얘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샘과 부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1페이지 뇌하수체 위에 보면은요, 시상하부가 나와 있는데요. 시상하부는 신경계에 속하는 거였죠. 여기가 시상하부가 되고 여기가 뇌하수체가 되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입에서 혀를 말았을 때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가 뇌하수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상하부를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하는데요. 왜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하냐면 여기 빨간색 혈관 보이시죠? 여기로 당이 지나가요. 그거를 얘가 감지해요. 시상하부에서. 그래서 당이 높고 낮음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피의 농도를 감지해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을 또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체온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CRH가 있고, 그다음에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GHRH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오게 되면 그 호르몬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호르몬이 나와요. 시상하부에서 어떤 호르몬이냐면 TRH라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으로 이 TRH가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가 전엽이거든요. 여기가 전엽이고 여기가 후엽이 되는데 이 전엽에 TRH가 자극을 하면은 뭐가 나오면 TSH가 나옵니다. 이 TSH가 다시 혈관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누구를 자극하냐면 갑상선 또는 갑상샘을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 나옵니다. 티록신. 그럼 이 티록신이 또 표적 기관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은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하수체 먼저 적어 볼게요.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라고 적어 주시고요. 작용은 갑상샘을 자극하여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갑상샘으로 갈게요. 오늘은 44페이지까지 다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활동지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44페이지까지 준비를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상샘은 방패 모양의 분비샘이라고 해서 갑상샘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하는 부분에 나비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티록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오딘을 함유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세포호흡을 빠르게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그다음 막동 증가 등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요. 시상하부고 여기가 뇌하수체고 여기가 전엽이고 후엽이라고 보시면은요. 시상하부에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죠. 이게 어디로 가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면은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상샘을 자극하러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표적 기관이 갑상샘이 되겠고 TRH가 가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의 표적 기관은 또 어디냐? 간이 되겠어요. 간. 간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 티록신이 혈관을 따라서 가서 이제 간에서 수용체와 만나게 되면은 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C6H, CB56 플러스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열 에너지가 나왔었죠. 이걸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져요?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쵸? 세포 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당이 분해가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살 빠짐. 그리고 또 열이 너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위를 못 참아요. 더위 못 참고 그리고 안구가 도출이 돼요. 이따가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테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바제도병이라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티록신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티록신이 너무 적으면 다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포도당이 분해가 잘 안 되겠죠. 포도당이 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살이 찌겠죠. 거꾸로. 그리고 열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추워해. 추위에 약해. 그리고 ATP가 잘 안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지능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크레틴병이라고 하고 작은 바보라고 하게 되는데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따가 사진을 또 보면서 할게요. 여기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서 체온이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이 티록신이 너무 많을 때는 다시 시상하부한테 가서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TRH가 떨어지게 되고 TSH도 떨어지게 되겠죠. 또는 뇌하수체 전엽을 또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티록신도 떨어지게 되고 체온은 다시 하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성이 조절이 되고 있죠. 항상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더 낼게요. 티록신 양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정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낮았다가 올랐다가 낮았다 이래. 자, 파란색이 산 사람일까요? 검은색이 산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파란색이 산 사람이요. 검은색은 산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을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과 관련된 44페이지로 가볼게요.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조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미 이건 알고 있어요. 기량작용이라는 거.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기량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되먹임이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근데 되먹임은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데요. A가 원인이고 이제 원인에 따라서 B가 결과가 됐는데 이 B가 다시 A한테 원인한테 영향을 주는 게 되겠어요. 근데 B가 A한테 영향을 주는데 억제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촉진한다 그러면은 양성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톡신 같은 경우는 음성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비분비 물질이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자극을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TRH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TSH. 그러면 이제 TSH에서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간에서 이제 물질 대사, 세포호흡이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체온이 다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다시 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하게 되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 시에는 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티록신 양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낼게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3명의 환자가 증상이 똑같아요. TRH, TSH, 티록신. 근데 모두 티록신이 적게 나와. 그래서 추위에 잘 떨어요. 근데 원인이 다 다르대. 그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A라는 환자는 그 티록신만 떨어져 있는 거, 그다음 B라는 환자는 TSH도 떨어져 있고 C라는 환자는 모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TRH가 증가하면 TSH도 증가해서 티록신도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증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상샘의 문제다. 그다음에 이게 증가라면 증가를 해야 되죠. 근데 증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증가를 못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의 문제다.
그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지금 이상이 있잖아요. 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시상하부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추운 날씨예요. 저온에 노출이 됐어요. 그럼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겠죠. 그러면 TRH가 많이 나올 거예요. TSH 많이 나오고 티록신도 많이 나와서 체온이 상승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상하부가 제거가 되어 있다 그러면 TRH부터 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추위에 잘 떨게 될 것입니다. 뇌하세 제거가 됐다 그럼 뇌하세 제거가 된 부분부터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티록신도 안 나와. 그러면 티록신이 적게 나왔으니까 이 시상하부를 억제를 못하죠.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TRH는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갑상샘을 제거를 하면은 티록신부터가 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이 적으니까 TRH하고 TSH를 억제를 못하게 돼서 둘 다 증가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아이오딘이 부족하대요. 이 아이오딘을 원료로 티록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티록신이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냐면 미역 같은 해조류에 많아요. 근데 이 해조류를 못 먹는 지역,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오딘이 부족을 하면서 이제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티록신이 적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갑상샘 저하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TRH하고 TSH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티록신을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미 티록신이 많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TRH가 억제가 될 거예요.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억제가 되면서 이제 음성 피드백 TSH도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게 나오고 그럼 결국은 티록신이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주사를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점 이 티록신 양이 줄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물질이 양이 적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상하부에서 방출 호르몬이 TRH가 나오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인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게 된다. 얘는 표적기관인 간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티록신이 너무 많게 되면은 혈중 농도가 증가해서 이것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TRH하고 TSH가 조절이 되니까 티록신까지 조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하고 저하증을 얘기할 텐데요. 갑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는데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그러면은 아까 바제도병이라고 했는데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안구가 돌출이 됩니다. 이분은 개그맨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질병을 이제 웃음으로 승화를 시킨 사람이죠. 그다음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너무 과소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TP가 적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어릴 때 이런 지능이 떨어지면서 탈장도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레틴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과다가 일어나는 원인이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다가 나와. TSH가. 그러면 티록신도 과다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상샘 종에 걸리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20년대째 교과서에 나오는 50대 태국 남성이 되겠어요. 이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샘이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티록신이 과소해요. 그러면은 이 티록신이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못해. 그러니까 TSH가 계속 나와. 그러면서 갑상샘 종에 걸릴 수 있죠. 또는 이렇게 시상하부도 억제를 못하니까 TRH가 또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TSH가 많이 나와서 갑상샘 종에 걸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TSH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갑상샘 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록신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갑상샘 항진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너무 적어. 그러면은 저하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상하부가 제거되었다든지 뇌하수체 제거, 갑상샘 제거, 아이오딘 부족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41페이지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과다증, 갑상샘 종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티록신에서는 과다증으로는 안구 도출인 그레이브스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결핍증인 크레틴병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그래프는 네 가지 경우 A, B, C, D의 티록신과 TSH의 분비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A, B, C, D는 각각 뇌하수체와 갑상샘 중 한 곳에서만 이상이 발생한 경우래요.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뭔지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서 먼저 보면은요, 정상보다 TSH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그러면 티록신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염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이 있으니까 TSH가 많이 나오고 그럼 티록신이 적게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정상보다 얘가 더 적게 나와. 그러면 티록신도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뇌하수체 전염이 이상이 있게 되고, 이게 적게 나오니까 티록신도 적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B가 되고 이게 C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보다 TSH가 많이 나와. 근데 원래 많이 나오면은 티록신도 같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 적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상보다 적게. 뭐가 이상이 있냐면 이 갑상샘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티록신이 적게 나와. 그러면은 이게 적게 나오니까 이 음성 피드백 조절을 못 해. 그러면서 전염에서 TSH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TSH가 적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티록신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이 있어서 티록신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음성 피드백으로 얘를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TSH가 적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A가 되겠습니다. 어때? 잘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티록신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요, 티록신 말고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바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혈액의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갑상샘에서 분비가 촉진되어서 뼈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혈액에 이미 많으니까요. 그리고 신장에서 칼슘의 제흡수도 억제해서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부갑상샘은 어디 있냐면은 목 뒤에, 그 갑상선 뒤에 이렇게 콩알 같은 게 4개 달려 있어요. 이게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가 파라라는 뜻이 바로 겉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파라토르몬이 되겠습니다. 파라토르몬이 되겠고요. 작용은 아까 칼시토닌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칼슘의 이온 농도가 낮을 때, 아까는 높을 때였죠. 그래서 분비가 촉진되어서 뼈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촉진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서 결국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기 혈관이 있어요. 여기 혈관에 칼슘 이온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뼈에서 또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뼈에서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이 나가지 않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 얘를 억제한다라는 거죠. 또 신장 또는 콩팥이라고 하는 데서 재흡수가 일어나가지고 혈액으로 칼슘 이온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억제. 그래서 칼슘 이온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칼슘 이온이 너무 낮아. 근데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왜? 우리 칼슘 이온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 마요신 필라멘트의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붙으려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근데 노출해 줄 때 이제 칼슘 이온이 나와서 근육 소포체에서 나와가지고 이 액틴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이 노출이 되는 거였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 그 뒤에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파라토르몬 몬이 있는데, 이번에는 얘를 억제를 하지 않고 얘를 촉진시킨대. 얘를 촉진을 시킨대요. 그죠? 그리고 얘도 촉진을 시킨대. 뿐만
소화시키고 포도당 흡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칼슘 이온을 흡수를 해준대. 그래서 이것도 촉진시킨대. 얘를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칼슘 이온이. 그래서 둘이 작용이 반대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둘은 기랑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카시토닌이 혈중 농도가 높을 때 얘를 낮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 억제. 얘 같은 경우는 다 촉진 일을 한다. 그래서 둘이 기량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은 카시토닌이 나오고 칼슘 농도가 낮을 때 파라토르몬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시토닌은 갑상샘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갈, 이니셜이 같다. 여기는 부갑상샘에서 나온다. 부파, 이니셜이 같다라고 외우면 되고, 카시토닌은 4글자, 파라토르몬은 5글자. 그러니까 얘는 증가시켜준다. 얘는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갑상샘과 부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티록신, 티록신의 음석 피드백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라는 거. 그리고 칼슘의 이온 농도도 카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의 기량작용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